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1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 번째 주 첫 번째 시간으로 수치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 Numerical Descriptive Technique 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를 좀 더 진행시키기 전에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와 표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범주 데이터에서 빈도, 상도, 빈도표를 만들어서 막대 파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걸 frequency distribution,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바 차트, 파이 차트 요거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구간 데이터에서는 히스토그램 만들었죠. 두 변수 안의 관계에서는 산포더, 스캣 다이어그램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범주 데이터에서는 교차 분류표, 막대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 오늘은 수치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 중심 위치의 척도, 변동성의 척도, 상대 위치의 척도, 선형관계의 척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 위치의 척도에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도 공부하고, 변동성의 척도에서는 범위, 표준 편차, 분산, 변동계수 같이 공부해 볼 거고, 상대 위치의 척도에서는 백분위수, 퍼센타일이라고 부르고, 사분위수, 쿼타일, 그리고 선행관계 척도, 공분산, 상관계수, 결정계수, 최소자성선 요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위치의 척도 보겠습니다. 중심위치의 척도 중에서 산술평균, arithmetic mean은 민 또는 뭐 average 이렇게 통하죠. average mean, 산술평균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용한 중심위치의 척도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산술평균은 모든 관측치들을 합하고 관측치의 수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수학적 표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보시는 산술평균입니다. population mean, 모평균이라고 그러죠. 모평균. U는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xi 나누기 n. 요게 뭐죠? 자료의 모든 합이죠. 자료의 모든 합 나누기 n. 표본 평균은 뭐죠? 표본에 대한 평균. 그래서 small n 이거는 모평균 large n 사용하고 summation i는부터 1부터 n까지 xi 나누기 n. 산술평균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산술평균은 측정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데 적정한 척도이다. 중심 위치입니다. 가장 중심이 아니고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키, 점수 등에 많이 사용된다. 산술평균은 이상치라고 부르는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부르는 극단값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억만장자가 이웃으로 이사오면 평균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한다. 우리 집의 우리 집 주변에 평균 가계소득이 있는데 여기 억만장자가 오면 평균값이 늘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중앙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은 미디안이라고 하는데, 중앙값은 모든 관측치를 순서대로 정렬할 때 중심에 있는 관측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한번 보시죠. 요 데이터 0에서부터 22까지 요 데이터에서 중앙값은 홀수니까 데이터를 가장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하고 중심에 있는 값 선택하면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이 뭐죠? 중앙값이 됩니다. n이 짝수일 때 위 데이터에서 뭐가 더해졌죠? 33. 그러면 데이터를 작은 값으로부터 큰 값으로 정렬하고 중심에 8과 9가 있습니다. 이 8과 9의 산술평균, 그렇죠? 8 플러스 9 나누기 8.5가 중앙값이 됩니다. 중앙값. 원래 이 노란색은 어디에 들어가 있겠죠? 이 8에 들어가 있고, 이 노란색은 8, 9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표본 중앙값과 모 중앙값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최빈값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술 평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 미디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했고, 다음에 이제 모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드는 간척지들의 최빈값은 최빈값입니다. 발생되는 도수가 가장 많은 간척지이다. 최빈값의 정의입니다. 최빈값은 발생되는 도수가 가장 많은 간척지이다. 한 셋의 데이터에는 최빈값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존재할 수 있다. 최빈값은 주로 범주 데이터에 사용된다. 최빈값은 범주 데이터에 사용된다. 범주 데이터의 경우에 사용되지만 모든 데이터 유형에 대하여 용한 중심 위치의 척도이다. 주로 그런데 범주 데이터에 사용됩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의 경우 최빈 계급 구간이 단위값을 가지는 최빈값보다 더 유용하다.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최빈 계급 구간, 모달 클래스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본 최빈값과 모 최빈값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최빈값, 미디안, 중앙값, 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요걸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10개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에서 최빈값이 뭐죠? 0입니다. 0. 여기서는 이게 이제 중심 위치가 안 되는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될 경우에는 뭐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최빈 계급 구간을 나타내는데 최빈 값이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최빈 값도 많이 중심 위치의 척도. 만약에 변수의 분포가 대칭이면 히스토그램 우리 배웠어. 히스토그램 배웠을 때 대칭 분포가 대칭이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모두 동일할 수 있다. 분포가 대칭이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 이렇게. 네, 동일. 그럼 일반적으로 이게 뭐죠? 다르다는 의미죠. 일반적으로 민, 모드, 미디안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만일 변수의 분포가 비대칭이면, 즉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서로 다르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중심위치의 척도인가? 평균이 가장 널리 사용되죠.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용한 중심위치의 척도이다. 그러나 중앙값이 더 좋은 중심위치인 척도인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죠? 어떤 시츄에이션, 맥락에 따라서 평균, 최빈값, 중앙값을 중심위치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널리 사용되는 게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입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가끔씩 중심위치의 척도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앙값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은 평균과는 달리 극단값들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 극단값들이 없는 경우에 중앙값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극단값들이 있는 경우에 평균이 사용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인터넷의 평균 사용 시간을 살펴보자. 여기 보시는 이 데이터가 인터넷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의 인터넷 평균 사용 시간 0, 7, 12, 5, 133, 14, 8, 0, 9, 22 이게 이제 인터넷 평균 사용이라 시간이라고 했을 때 평균 계산하면 10일이 나옵니다. 10일. 중앙값은 8.5. 이제 요게 1이었고 133이라고 보시면 3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33시간을 보고한 응답자가 실제로 133시간을 보고하였다고 하자. 그래서 이게 33 대신에 133. 그러면 20일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10일보다는 20일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보시는 것처럼 21은
22보다 조금 작은 것 값입니다. 이게 평균값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낫다. 즉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중앙값이 뭐죠? 중심 위치의 척도로 가장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표본에는 평균보다 큰 간척치들은 두 개가 존재한다. 위와 같이 극단값의 존재는 평균이 중심 위치의 척도와 되지 못하게 만든다. 중심 위치의 척도로서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앙값은 극단값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극단값들이 존재할 때 중앙값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중심을 나타내는데 더 양호한 척도가 된다. 서열 데이터와 범주 데이터의 경우 평균의 계산은 의미가 없다. 서열 데이터의 경우 중앙값은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됩니다. 범주 데이터의 경우 채빈값은 유용한 빈도 척도이나 중심 위치의 척도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중심 위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평균인데 이 평균에 뭐죠? 아웃라이어들이 많이 붙는다. 그럼 중앙값을 사용하시면 되고 빈도가 어떤 중심 위치로서 사용이 될 경우에는 범주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하시면 채빈값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평균의 다른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기하 평균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산술 평균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용한 중심 위치의 척도입니다. 그러나 산술 평균이나 중앙값이 최선을 중심 척도가 아닌 상황이 존재합니다. 변수가 성장률 또는 변화율일 때 기하 평균이 유용한 중심의 위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시죠. 당신이 1000불을 2년간 투자한다고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자. 첫째 해에 투자 가치가 100% 증가하면 2000불이 되고 두 번째 해 투자 가치가 마이너스 50% 감소하면 다시 1000불이 됩니다. 연도 1과 2 수익률 각각을 보면 R1은 100%, R2는 마이너스 50%입니다. 두 연도 수익률의 단순 산술 평균은 100 플러스 마이너스 50 나누기 5해가 25%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하지만 이 수치는 오도적입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2년 동안 투자 가치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균 복리 수익률은 0%입니다. 0%. 이와 같이 평균 복리 수익률의 기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I가 기간 I의 수익률이라고 하고 소수점으로 표시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의 기하 평균은 RG인데 1 플러스 RG의 n승은 1 플러스 R1 R1은 첫 번째 기간의 수익률 1 플러스 R2 1 플러스 RN 이 곱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RG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풀면 RG는 스퀘어 루트 n의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1 플러스 RN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죠? 기하평균이라는 거죠. 기하평균. 예. 이걸 우리 얘에다가 대입을 하면 기하평균은 0이 됩니다. 0. 예. 그래서 투자 기간 말의 투자 가치는 1000불 곱하기 1 플러스 이게 0이니까 0 넣으면 다시 1000불이 되겠죠. 예. 그래서 기하 평균은 일정한 기간 동안 평균 성장률 또는 변화율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식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N개의 수익률 산수 평균은 미래의 단위 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적정한 평균이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해야 될 내용이 변동성의 척도입니다. 간척치들이 평균 주위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가 변동성의 척도다. 예를 들면 두 과목의 점수들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균은 두 과목이 모두 50으로 같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50으로 같은 것
평균은 같다는 거죠. 그러나 붉은색으로 나타낸 과목의 점수가 파란색으로 나타낸 과목의 점수다 변동성이 더 커요. 어떤 게 더 변동성이 크죠? 붉은 게 더 크죠. 평균주에서 더 많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데이터를 보실 때 평균과 분산, 중심 척도와 변동성의 척도도 같이 봐. 이 변동성의 척도로 처음에 언급되는 게 레인지입니다. 레인지는 가장 간단한, 그래서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간단한 변동성의 척도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최대 관측치 마이너스 최소 관측치. 데이터가 444, 50일 때도 레인지 46, 48, 15, 24, 39, 50일 때도 레인지는 46. 데이터가 달라도 레인지의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 두 경우 범위는 같으나 두 셋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진다. 계산이 쉬워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런데 데이터 전체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범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쉽게. 범위가 가지는 주요 단점은 양쪽 끝에 있는 관측치 사이에 존재하는 관측치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계산할 때 두 수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관측치들을 포함하는 변동성의 척도가 필요하다. 뭐가 기대되는지 아시겠죠? 베리언스가 나오고 분산이 나왔죠. 베리언스.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가장 중요한 변동성의 척도이며 거의 모든 통계적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분산, 스탠다드 디베이션은 가장 중요한 변동성의 척도이며 중요합니다. 왜? 거의 모든 통계적 추론, statistical inference 배울 건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그마 제곱은 모분산, population variance,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읽고 S 스퀘어는 포범 분산, sample variance, S 스퀘어드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계할 때 강조했죠. population과 sample은 구분해야 된다. population과 sample은 구분하고 population variance는 S 스퀘어, sample variance는 S 스퀘어, population mean은 mu, sample mean은 x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분. 계산식입니다. 모분산 시그마 스퀘어, 포범분산 S 스퀘어. 모분산 시그마 스퀘어는 xi-u 제곱 나누기 n. 이걸 갖다가 모분산이라고 그러고, 포범분산은 si-xi-x바 스퀘어 n-1. 포범분산의 분모는 포본 크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n이 아닙니다. n-1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한번 또 나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왜 n-1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포본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포본 평균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본 평균을 계산하는 중간 단계 없이 데이터로부터 포본 분산을 계산하는 간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본 분산 계산하는 예입니다. 예제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6명의 학생이 지원했던 여름방학 동안의 아르바이트 수가 17, 15, 23, 7, 9, 13과 같다. 포본 평균과 포본 분산을 계산하라. 이거는 뭐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6명 학생 포본. 그래서 X바하고 S스퀘어. 포본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스퀘어. 그쵸? 뮤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표본이기 때문에 X바하고 S스퀘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에 따라서 포본 평균을 갖다 계산하면 이렇게 X바는 17부터 13이 분자로 가고 나누기 6해가 14건 6명은 6명의 평균은 14개의 잡을 갖다가 평균적으로 지원을 했고 샘플 베리언스
포분 분사는 17-14의 제곱, 15-14의 제곱 다 해가지고 6 나누기 6-1 하면 33.2. 샘플 베리언스 간편 공식 사용해도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편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입니다. 모표준 편차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시그마는 시그마 제곱의 양의 제곱근. 그렇죠? 포분 표준 편차 sample standard deviation은 S 제곱의 양의 제곱근. 그래서 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골프 클럽입니다. 예. 두 종류의 골프 클럽의 일관성, consistency라고 그러죠. 일관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골프채 제조업자는 새로 개발된 골프 클럽이 기존의 골프 클럽보다 더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결정하기 원한다. 비거리, 골프를 쳤을 때 나간 거리입니다. 이 거리의 변동성이 적은지를 결정하기 원한다. 엑셀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구해졌다. 결과의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기술로 제조한 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5.79가 나왔고 혁신적인 기술로 사용해가지고 새로 만든 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3.09가 나왔습니다. 뭐죠? 표준 편차가 작아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세븐 아이언의 비거리에서 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 기술 혁신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그건 기계에서 나온 세븐 아이언이 비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표준 편차의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종모양 벨 세입이면 다음과 같은 임피리칼 룰이 적용될 수가 있다. 모든 관측치의 약 68%는 평균으로부터 1 시그마 이내에 있다. 평균으로부터 1 표준 편차 이내에 있다. 모든 관측치의 약 95%는 평균으로부터 2 시그마 이내에 속한다. 평균으로부터 2 표준 편차 이내에 속한다. 모든 관측치의 약 99.7%는 평균으로부터 약 3 표준 편차 이내에 속한다. 종묘양일 때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종모양이면 종모양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종모양인데 이게 종모양이면 모든 관측치의 68%는 평균으로부터 1 표준 편차에 속한다. 이렇게 된 거. 플러스 마이너스 1에 속하는 거죠. 이게 0이 평균입니다. 0이 평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모든 관측치의 약 95%는 평균으로부터 2 표준 편차 이내에 속한다. 그래서 2니까 여기까지. 예. 모든 관측치의 약 99.7%는 평균으로부터 3 표준 편차 이내에 속한다. 여기로부터 6 시그마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6 시그마는 거의 불량률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체비셰프 티어렘입니다. 티어렘. 약간 더 일반화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티어렘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 좋은 이론이라는 것은 일반화시킵니다. 구체적인 게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이 일반화된 이론인데 체비셰프 티어렘이 그러면 일반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해석은 종모양을 포함한 종모양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일반화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모양뿐만 아니라 종모양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히스토그램에 적용된다. 체비셰프라는 사람이 발견한 디어렘입니다. 체비셰프의 정리는 평균으로부터 K 표준 편차 이내에 속하는 관측치들의 비율은 적어도 1-1 나누기 K 제곱에 속한다. K가 2인 경우 체비셰프의 정리에 의하면 모든 관측치에 적어도 4분의 4면 평균으로부터 2 표준 편차 내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변동 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모 변동계수는 시그마 나누기 뮤, 표본 변동계수는 S-X바. 뭐죠?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척도입니다. 변동계수는 변동성에 대한 상대적 척도입니다.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것은 평균값이 100일 때 상당히 큰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평균값이 500일 때는 큰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변동성에 대한 상대적 척도라는 거죠. 다음으로 상대 위치의 척도와 박스 그림, 박스 플랫, 상대 위치의 척도, relative standing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위치의 척도는 전체 데이터셋에 비교한 특정한 수치의 상대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 이걸 갖다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백분위 수, 퍼센타일이 상대 위치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백분위 수는 상대 위치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P번째 백분위수, P's 퍼센타일이라고 읽는데 이 값보다 적은 값들이 간척치들의 P%이고 이 값보다 큰 값들이 간척치들의 100-P%인 값이 백분위수의 의미입니다. 예를 보시죠. 당신의 점수가 어떤 시험에서 GMAT이라는 어떤 시험에서 60%이라는 것은 당신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들이 60%이고 당신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들이 40%라는 걸 의미한다. 퍼센타일의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4분의 수인데 25번째 퍼센타일, 50번째 퍼센타일, 75번째 퍼센타일을 4분의 수라고 부릅니다. 컷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컷타일. 첫 번째 4분의 수 또는 하위 4분의 수는 Q1 25 퍼센타일, 두 번째 4분의 수 Q2 50 퍼센타일, 두 번째 4분의 수는 중앙값입니다. 세 번째 4분의 수 또는 상위 4분의 수는 Q3 75 퍼센타일로 나타낸다. 그래서 Q1 first 컷타일, Q2 second 컷타일, Q3 third 컷타일 이렇게 나타내고 이게 Q1 equal 25th percentile, Q2 50th percentile, median, Q3 75th percentile 이렇게 나타납니다. 백분위 수는 뭐 퀸타일, 5분위 수 또는 10분위 수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백분위 수, tenth percentile, 첫 분의 10분위 수, Q1, Q2, Q3, 또 90th percentile, 아홉 번째 10분위 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백분위 수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백분위 수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점수가 80%이라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시험에서 80%의 점수를 얻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의 80%가 당신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80%가 여러분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학생들의 80%가 여러분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점수가 80%이다. 그러면 여러분 밑에 전체 학생의 80%가 있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퍼센타일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퍼센타일의 위치를 어떻게 계산하냐? 보는 식처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LP는 n 플러스 1 곱하기 P 나누기 100 이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P 퍼센타일을 예제 4.1의 데이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4분위 수를 갖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25번째 퍼센타일 P25죠. 25의 위치는 어디인가? 먼저 위치를 보고 이제 P 퍼센타일을 구하는데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되죠. LP.
즉 이 값보다 낮은 값들의 비율이 25%이고 이 값보다 높은 값들의 비율이 75인 값을 구하면 먼저 L25로 구하면 10 플러스 1 곱하기 25 나누기 100. 여기 뭐야? 10,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0개 데이터가 있으니까 n 플러스 1 하면 10 플러스 1이 되고 25%이니까 25 나누기 100 하면 2.75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순수대로 이렇게 딱 나열을 해가지고 2.75가 되는 부분이 여기 됩니다. 여기. 그렇죠? 그래서 25번째 퍼센타일은 두 번째 관측지하고 세 번째 관측지, 두 번째 관측지 0, 세 번째 관측지 5 사이의 거리 4분의 3에 위치한다. 두 번째 관측지와 세 번째 관측지의 거리는 5-0이니까 5-0 곱하기 0.75 하면 3.75. 그래서 두 번째 관측지가 0이므로 25번째 퍼센타일은 0 플러스 3.75 해가지고 3.75가 됩니다. 즉 뭐죠? L25는 2.75인데 이 2.75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 속한 숫자가 뭐냐? 추정을 해보니까 3.75가 나오더라.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확실히 이해하려면 그 다음부터는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어렵게 표시해놨는데 상위 4분의 수는 Q3입니다. Q3. Q3 어떻게 구할까? L75는 8.25. 그래서 여기서 8.25 여기에 있는 숫자를 구하면 됩니다. 상위 4분의 수 8번째 관측지 14와 9번째 관측지 22 간의 거리에 4분의 1이 위치한다. 8번째 관측지와 9번째 관측지 간의 거리는 4분의 1이다. 따라서 0.25 곱하기 22-14 하면 2입니다. 그래서 14 플러스 2 해가지고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Q1은 3.75가 나오고 Q3는 어디죠? Q3는 16이 됩니다. 이 8.2하고 2.75는 Q1의 위치, 즉 L25가 되고 이 8.25는 뭐죠? L75. LP는 퍼센타일 값이 존재하는 데이터상의 위치를 결정한다. 위치와 실제 값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 첫 번째 시간은 수치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중심위치의 척도, 변동성의 척도, 상도위치의 척도, 상도위치의 척도까지 했었고 선형관계의 척도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3주차 첫 번째 내용으로 한 내용은 평균, 중앙값, 재빈값, 중심위치의 척도로서 공부했었고 이런 것들의 각각 특징. 하지만 여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중심위치의 척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 같이 한번 공부를 했었고 데이터 분석에서 중심위치의 척도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변동성의 척도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중심위치의 척도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범위, 표준편차, 분산, 변동개수, range, standard deviation, variance, coefficient of variation. 여러분들 이거 영어로도 잘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도위치의 척도, 백분위수, 퍼센타일, 4분위수, 컷타일 어떻게 구하는지 이들의 속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고 다음 시간에 선형관계의 척도 중에서 공분산, 상관계수 요거는 이제 사회과학 부분에 아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